에밀리 해리스가 4월 25일 저녁 캔자스 주 앨리스 카운티의 고속도로 갓길에서 발견되었을 때 경찰과 의료진은 그녀가 그런 거리를 혼자서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실종된 지 거의 3시간 후에 현지 농부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조사관이 어떻게 도로에 있게 되었냐고 물었을 때 소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그 3시간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고 누가 이 충격적인 실종 사건의 배후에 있었는지가 앨리스 카운티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의 주요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앨리스 카운티, 캔자스 주. 지평선까지 펼쳐진 들판과 오래된 비포장 도로를 따라 흩어져 있는 작은 농장들이 있는 평화로운 장소입니다. 여기서의 삶은 느리고 예측 가능하게 흘러갑니다. 낯선 얼굴은 거의 없으며 9살 에밀리 해리스의 실종 소식은 이곳에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2014년 4월 25일은 흐리고 서늘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강한 노우가 전력선을 손상시켜 카운티의 일부 지역이 정전되었습니다. 15시 55분, 평소처럼 스쿨버스가 오래된 교차로에 정차했습니다. 현지 농부존과 리사 해리스의 딸인 에밀리 해리스가 마지막으로 내렸습니다. 그녀의 집까지는 직선 도로를 따라 1km 조금 넘게 걸어야 했습니다. 익숙한 경로로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이날 에밀리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실종은 예상치 못하고 두려운 사실들을 밝혀낼 수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리사 해리스의 긴급 전화 후 30분 만에 경찰관들이 이미 교차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즉시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도로 구간의 유일한 감시 카메라는 아침부터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노후로 전원이 차단되었고 백업 배터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녹화 없이 경찰은 버스가 떠난 후 도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남겨졌습니다. 첫 목격자 진술은 16시 12분에 나왔습니다. 2명의 이웃 농부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특이하게 쉰 엔진 소리를 내는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차량 설명에서 그들의 말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짙은 녹색의 더러운 SUV로 차체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농부는 그것이 오래된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의 픽업 트럭이었으며 지역 도로에서는 너무 빠르게 달렸다고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제임스 크레인 형사는 단일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사진으로 찍고 범죄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몇 분 후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손실의 위협을 인식한 경찰은 타이어 자국을 플라스틱 필름으로 덮고 돌로 고정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점점 심해져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이 여전히 자국 주변의 흙을 부분적으로 씻어냈습니다. 전문가들이 빠르게 도착했지만 이미 완전한 자국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크레인 형사가 촬영한 사진이 에밀리의 실종과 관련된 차량 자국의 유일한 유용한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경찰의 첫 의심은 57세의 스쿨버스 운전사 마크 라르손에게 향했습니다. 라르손은 에밀리를 본 마지막 성인이었습니다. 신문 중에 그는 소녀가 그에게 손을 흔들기 위해 돌아섰을 때 그녀의 손에서 좋아하는 분홍색 접이식 칼이 떨어진 것을 봤다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떠났습니다. 마크는 직접적이고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경찰은 그가 긴장하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의심에도 불구하고 라르손의 알리바이는 그의 동료들과 경로의 다른 카메라 기록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해리스의 이웃인 농부 바이런 콜로. 그는 폐쇄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6시부터 16시 30분까지의 시간대에 그는 자신의 농장 근처에서 밖에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콜은 이 시간에 코요테를 사냥하기 위해 총을 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기는 즉시 확인되었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농부는 혼자 살았고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그의 집과 차량을 조사했지만 그의 관련성을 가리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8시까지 경찰은 에밀리가 탔던 버스를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수화물칸에서 그녀의 분홍색 접이식 칼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운전사나 다른 외부인의 지문이 없었고 에밀리 자신의 지문만 있었습니다. 라르소는 출구 근처에서 아이의 손에서 칼이 떨어진 것을 본 것에 대해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트렁크에 있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조사 후 에밀리가 이미 여러 번 이 칼을 잃어버렸고 그녀의 부모가 이를 조사관에게 확인해 주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단서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지만 버스 운전사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은 여전히 답변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18시 50분, 에밀리의 실종 후 거의 3시간이 지난 후 헌터 부부가 이웃 마을에서 고속도로를 통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거의 어두워졌고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도로는 오래된 포드의 헤드라이트로 간신히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갓길에 한 형체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치인 동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에밀리 해리스였습니다. 부부는 빠르게 정차했습니다. 에밀리는 더럽고 얼굴에 긁힌 자국이 있었으며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추위와 충격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헌터 부부는 그녀를 오래된 담요로 감싸고 즉시 앨리스 카운티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내내 에밀리는 조용히 간신히 들릴 정도로 반복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경찰은 헌터 부부의 뒤를 이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제임스 크레인 형사는 간호사가 이미 응급처치를 마친 병실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크레인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에밀리, 네가 어떻게 도로에 있게 되었는지 말해줄 수 있니? 소녀는 지친,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다시 입술을 거의 열지 않은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이것이 경찰이 그날 저녁에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3시간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풀어야 할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수사는 다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조사는 그녀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크레인 형사가 처음으로 집중한 사람은 스쿨버스 운전사 마크 라르손이었습니다. 경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라르손이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그날 그의 말과 행동을 확인했습니다. 라르손이 매일 학생들을 태우는 노선을 확인하면서 크레인 형사는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운전사 자신이 작성하는 경로 시트에 이상한 시간 간격이 있었습니다. 두 정류장 사이에 12분의 간격이 생겼는데 이는 버스의 일반적인 운행 일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 공백은 즉시 조사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보통 라르손은 엄격하게 경로를 따랐으며 그의 버스 일정은 문자 그대로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고 각 정류장에서의 정차는 내장된 GPS 트래커에 의해 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4월 25일 그날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크레인 형사는 버스 엔진에 설치된 GPS 내비게이터의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분석 결과 차량이 실제로 빈터 근처에서 거의 12분 동안 멈춰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빈터는 마지막 두 정류장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었고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장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지만 농부들이 가끔 오래된 장비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라르손 자신을 더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직업적 경력과 개인 파일을 조사했습니다. 곧 사건 발생 1년 전에 운전색에 징계 조치로 끝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라르손은 앨리스 카운티 초등학교 근처에서 심각하게 속도를 초과했는데 이는 거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습니다. 당시 운전사는 가족 사정으로 서둘러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문서화되어 그의 개인 파일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마크를 자동으로 유죄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객관적인 그림을 구성하려고 노력하면서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주목했습니다. 크레인 형사는 라르손을 다시 신문에 초대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고 진지한 신문이었습니다. 그는 12분간의 휴식에 대한 설명을 얻고 싶었습니다. 형사가 버스가 왜 빈터에 멈췄는지 직접 물었을 때 라르손은 자신감 있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핸들에 강한 진동을 느꼈고 타이어를 확인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뒷바퀴가 펑크 났다는 것을 발견한 후 마크는 자신이 직접 교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비스 영수증이나 적어도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았을 때 라르손은 모든 것을 혼자서 했으며 정비사를 부르지 않았고 어떤 문서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크레인은 버스 타이어 교체가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한 사람에게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버스 검사 시 경찰은 최근 교체에 어떤 징후나 예비 타이어나 도구에 묻은 신선한 흙 자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들은 다시 운전사의 진술에서 모순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르손은 자신의 버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에 아직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면서 조사관의 눈을 자신감 있게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전에 에밀리의 칼을 발견했던 버스를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범죄 전문가들이 짐칸을 신중하게 조사했습니다. 다른 미세입자와 섬유 사이에서 약 20cm 길이의 여성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밀봉된 봉투에 넣어져 mtDNA 분석을 위해 범죄학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 날 나왔고 조사에 새로운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에밀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그녀의 가족이나 가까운 환경의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다시 또 다른 벽에 부딪혔고 잘못된 단서는 몇 시간의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며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제임스 크레인 형사는 조사가 원하는 것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분명히 실망했습니다. 라르손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는 여전히 없었지만 의심은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늦은 저녁 수시간의 신문과 버스의 철저한 조사 후 라르손이 갑자기 경찰서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운전사는 지쳐 보이고 짜증이 난 것 같았지만 그의 행동은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질문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크레인 형사에게 상황의 긴장감을 이해하고 조사에 완전히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자신의 개인 차량, 일반적으로 업무 외에 타고 다니는 은색 쉐보레 픽업 트럭을 조사하고 검사할 것을 직접 제안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라르손의 개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찰서 뒤편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픽업 트럭은 실제로 은색이었고 잘 관리되어 있었으며 분명히 정기적으로 씻겨진 상태였습니다. 차체는 깨끗했고 흙이나 긁힌 자국은 거의 없었습니다. 차량은 에밀리가 실종된 순간에 이웃들이 제공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마크를 실종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증거라도 찾기를 바라며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르손이 자발적으로 차량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용의자 지위는 변함없이 유지되었습니다. 경찰에게 이것은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확인하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라르손이 자신의 무관함을 보여주기 위해 더 노력할수록 경찰의 눈에는 더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차량을 조사하기 시작한 동안 크레인 형사는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마크 라르손에 대한 모든 사실은 이상한 우연의 연속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퍼즐이 이제 막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라르손의 조사 후 형사들은 에밀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실로 이어질 수 있는 단서를 계속 찾았습니다. 이제 조사관들의 관심은 조사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해리스 가족으로 향했습니다. 크레인 형사는 이런 경우에 비밀이 종종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가정의 문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해리스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곳에 살아왔으며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안정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의 개인적인 문제 속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자리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문서와 가족의 재정 이력을 조사하면서 즉시 그들을 경계하게 만든 이상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해리스의 농장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은행 명세서는 상당한 부채를 보여주었습니다. 캐스비 3,000달러. 앨리스 카운티의 작은 농장에서 이러한 부채는 재앙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지불지연이 기록되었고 상황은 점차 파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부모인 데이비드와 리사 해리스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 있어 이것은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돈은 종종 피해자가 가까운 사람들인 범죄의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명확하지만 간접적인 재정적 동기가 나타났습니다. 곧 경찰은 가족의 문제가 생각보다 더 깊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에밀리의 실종 약 한 달 전에 그녀의 아버지인 데이비드 해리스가 그녀에게 보험증권을 가입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보험금은 250,000달러였으며 이는 가족의 총 부채를 크게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러한 보험 계약은 특히 심각한 금액과 범죄 직전에 문서 작성에 관한 것일 때 일반적으로 조사관들의 주의를 끕니다. 크레인 형사는 즉시 보험회사 대표자를 만나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본 보험 대리인은 확인했습니다. 이 증권은 해리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첫 번째이자 유일한 그러한 증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보험에 들지 않았고 보험금은 그러한 재정적 문제를 가진 농부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었고 조사관들의 의심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크레인 형사는 에밀리의 어머니인 리사 해리스를 신문에 불렀습니다. 리사는 일어난 일 이후 의기소침해 보였고 분명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기꺼이 접촉하고 경찰의 모든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형사가 그녀에게 보험증권 가입 신청서를 보여주었을 때 리사는 놀라고 분명히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보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며 그것의 가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크레인이 문서 아래에 서명을 가리켰을 때 리사는 몇 초 동안 침묵했습니다. 신청서의 서명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리사는 이 문서에 서명한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가 세부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농장 서류 중에 이것을 그녀에게 제출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사 해리스는 남편의 보험 의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형사에게 결코 의식적으로 그런 거래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리사의 증언은 진실해 보였지만 형사들은 남편의 재정 계획에 대한 무지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고려할 때
그녀의 말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정적 동기는 점점 더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조사관들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납치 위장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특히 상당한 금액이 관련된 경우 앨리스와 같은 조용한 장소에서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근 몇 달 동안 에밀리 부모의 전화 통화, 메시지 및 개인적 연락을 확인했습니다. 형사들은 이러한 위장에 대한 준비의 징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화, 컴퓨터 및 기타 장치의 검사에서는 의심스러운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짜 실종을 조직하려는 시도를 가리킬 수 있는 어떠한 서신, 정보 검색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론은 조사가 포기해야 했던 또 다른 잘못된 단서가 되었습니다. 해리스의 재정적 문제와 의심스러운 보험에도 불구하고 에밀리의 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재정적 동기가 현재로서는 의심에 불과할 뿐 확립된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조사는 다시 병원으로 방향을 바꿨고 거기서 에밀리의 상태가 마침내 형사들과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좋아졌습니다. 병실에서 소녀는 약해 보였지만 이미 명확하고 의식적으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 형사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빈터에 있을 때 가족이나 지인 중 누군가를 보았는지 물었을 때 에밀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사람들 중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저 혼자였어요. 형사는 그녀에게 다시 물었고 그녀가 무언가를 잊었거나 혼동했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고 그녀가 있던 장소 근처에는 그녀의 가족 중 아무도 분명히 없었다고 반복했습니다. 에밀리의 말은 조사 그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녀는 일어난 일에 가족의 관여를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리스 가족의 의심스러운 재정 상황은 명백한 동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그들이 다시 벽 앞에 서 있으며 그 뒤에는 가장 예상치 못한 답변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해리스의 이웃 이름으로 클로로포름 구매를 확인하는 실험실 보고서가 도착한 후 조사는 지역 농부 바이런 콜의 인물에 강하게 집중했습니다. 앨리스 카운티에서 콜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71세,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고 조용히 자신의 작은 농장을 운영했으며 이웃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고 분쟁이나 범죄 이력에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조용한 삶에 의심의 명확한 흔적이 드리워졌습니다. 실험실 보고서를 받은 후 몇 시간 만에 이른 아침에 제임스 크레인 형사는 2명의 조수와 함께 콜의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그와 이야기하고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과의 대화 첫 몇 분 동안 바이런 콜은 클로로포름 구매 사실을 차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명백한 것을 부인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이 물질이 필요했는지 물었을 때 농부는 자신 있게 오로지 송아지 마취를 위한 수의학적 시술 중에 사용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에 완전히 확신하는 것 같았고 짧고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크레인 형사가 지역 수의사를 방문한 후 그림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수의사는 클로로포름이 동물에게 구식이고 위험하다고 여겨져 이미 수년 동안 그들의 분야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절차는 수의사 자신이 수행했으며 그는 결코 콜이나 다른 농부들에게 그런 물질을 사용하라고 조언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의사의 증언은 콜이 제안한 버전과 극명하게 대조되어 그의 말을 심각한 의심 아래 두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농부 콜의 일상생활을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의 개인 물건과 기록 중에서 그들은 독특한 일기, 사격 일지를 발견했습니다. 콜은 정기적으로 농장 토지에 들어오는 코요테나 다른 포식자들에 대한 사격 시간과 결과를 기록하는 습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에밀리 해리스의 실종 날짜인 4월 25일에
일지에 2번의 단독 발사, 16시 30분과 16시 35분이 표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들은 그가 소녀의 실종 직후 첫 시간에 제공한 초기 증언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첫눈에 이것은 그의 말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더 깊이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콜의 무기를 상세한 법의학 감정에 보냈습니다. 총이 에밀리 실종 직후 철저히 청소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의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부들은 일주일 끝이나 몇 일 사용 후에 무기를 청소했지만 코요테에 대한 2번의 발사 직후에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크레인은 다시 바이런 콜을 대화를 위해 불렀습니다. 농부는 반복된 부름에 약간 짜증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차분하게 행동했고 여전히 자신의 사건 버전을 확고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농장 근처에서 코요테를 본 방법, 총을 들고 조준하고 발사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다시 농장으로 가서 지역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콜이 가리킨 장소의 땅에서 그들은 농부의 총과 같은 구경의 총알이 최근에 땅에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콜의 말은 그럴듯하게 보였고 물리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레인 형사는 한 가지 특징을 알아차렸습니다. 총알은 땅에서 발견되었지만 지역에는 탄피가 없었습니다. 콜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발사했다고 주장했고 만약 그랬다면 탄피가 반드시 땅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질문에 콜은 자신의 토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 위해 항상 탄피를 수집하고 별도로 버린다고 자신 있게 주장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콜이 일반적으로 도구와 물품을 보관하는 오래된 헛간에 들어가면서 농장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디젤 오일을 담은 몇 개의 빈 캔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즉시 경찰의 관심을 끌었는데 디젤 오일이 에밀리의 백팩에 남겨진 자국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즉시 일치를 찾기를 바라며 캔들을 실험실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캔의 오일 샘플은 백팩에서 발견된 샘플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단서가 다시 한번 형사들을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했지만 바이런 콜에 대한 의심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의학 실험실의 마지막 보고서는 같은 날 저녁에 도착했고 다시 한번 경찰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탄도 전문가들은 바이런 콜의 무기를 자세히 조사한 후 예상치 못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총은 그날 발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일지에 기록된 총알 중 어떤 것도 4월 25일에 총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기는 철저히 청소되었지만 탄도 테스트는 최근에 발사된 흔적에 특징적인 화약이나 다른 물질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코요테를 향해 발사했다는 콜의 버전과 완전히 모순되었습니다. 믿을 만하고 심지어 발견된 총알로 확인된 것처럼 보였던 그의 알리바이가 갑자기 심각한 균열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크레인 형사는 최종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바이런 콜에 대한 의심이 상당히 강해졌지만 그의 관여는 여전히 간접적으로만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농부의 알리바이는 신뢰성을 잃었지만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해리스의 이웃이 그날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연결고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바이런 콜의 말에서 심각한 모순이 나타난 후 제임스 크레인 형사와 그의 팀은 조사가 중요한 지점에 접근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 순간에 조사의 관심이 갑자기 에밀리 자신의 환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일상생활의 세부 사항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조사 과정을 바꾼 새로운 세부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앨리스 카운티 학교를 다시 방문하는 동안
에밀리의 선생님인 제니퍼 화이트 씨가 크레인 형사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고 조용히 경찰에 에밀리의 일기를 전달하며 실종 직후 그것을 보관했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즉시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고 그녀는 경찰이 이것을 꼭 봐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일기는 아이의 필체로 깔끔하게 채워져 있었고 경찰은 즉시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인은 이제 그들이 에밀리 자신의 눈을 통해 이야기를 볼 기회가 있고 아마도 새로운 세부 사항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형사들은 일기의 각 페이지를 주의 깊게 연구했습니다. 기록들은 그녀 나이의 아이에게 일반적인 것이었지만 실종 약 2주 전에 작성된 하나의 기록이 즉시 특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에밀리는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편 스티커 옆에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는 픽업 트럭. 그것이 내 뒤를 천천히 따라오고 있어. 이 단어들은 즉시 크레인을 긴장시켰습니다. 이전에 아무도 그런 차량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록에서 에밀리는 손톱 밑에 곡식이 있는 낯선 아저씨를 두려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표현은 어린아이다운 표현이었지만 곡식을 정기적으로 다루고 손으로 일하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에밀리의 주변과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연결하는 새롭고 분명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크레인 형사는 즉시 에밀리의 부모에게 가서 그들이 움푹 들어간 자국과 우편 스티커가 있는 차량에 대해 아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에밀리의 어머니인 리자 해리스는 집 근처나 학교 가는 길에서 그런 픽업 트럭을 본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진실해 보였고 심지어 딸이 그런 것에 대해 쓸 수 있다는 것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아버지인 데이비드 해리스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2008년경 자신이 비슷한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는 오래된 포드 F-50을 소유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해리스는 이 픽업 트럭을 오래 전에 팔았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비슷한 차량이 여전히 앨리스 카운티에 있을 수 있고 현재 소유자가 아마도 인근 엘리베이터나 농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 후 조사관들은 차량 찾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중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곧 지역 미디어는 움푹 들어간 자국과 가능한 우편 스티커를 포함한 픽업 트럭의 자세한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에밀리 실종 당시 차량이 어떻게 보였을지 보여주는 시각적 콜라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한 라인 전화는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첫 24시간 동안 카운티와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40건 이상의 정보 제공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웃, 상점 근처, 주유소에서 비슷한 차량을 본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고를 확인한 후 경찰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귀중한 시간 손실과 조사팀의 추가적인 긴장감을 초래했습니다. 크레인 형사는 대중의 관심이 항상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철저한 확인과 무익한 수색 이틀 후 조사관들은 가장 분명한 것, 즉 에밀리가 일기에서 언급한 엘리베이터의 우편 스티커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카운티의 유일한 대형 기업이었고 경찰은 즉시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의 공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목록을 요청했습니다. 목록은 빠르고 철저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형사들은 정확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목록에는 클레이튼 리브즈라는 지역 주민 이름으로 등록된 녹색 포드 F-150 한 대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지금까지 수사의 어떤 에피소드에서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크레인 형사는 즉시 클레이튼 리브즈에 대한 모든 가용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이 남자는 이전에 경찰의 시야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홀로 살았고 지역 주민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으며
큰 분쟁이나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농장은 작았고 적어도 외부인들에게 명백할 만한 재정적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크레인 형사와 전체 수사팀에게 리브즈의 이름은 새롭고 예상치 못했지만 매우 구체적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용의자가 단순히 무작위 사람이 아니라 에밀리 자신이 실종 전에 이미 두려워했던 사람일 수 있다고 처음으로 가정할 근거가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클레이튼 리브즈를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모두에게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짜 범인에 가까워졌습니다. 경찰이 클레이튼 리브즈의 이름을 확인한 후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영장을 받아 리브즈가 거주하는 엘리베이터와 농장 부지로 향했습니다. 용의자 자신은 경찰의 출연에 분명히 놀랐지만 차분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곧 조사관들은 그의 외적 평온함 뒤에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부지를 조사하는 동안 카를로스 멘데스라는 작업자 중 한 명이 조사관들에게 다가와 예상치 못한 세부 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에밀리가 실종된 4월 25일 저녁, 그는 우연히 클레이튼 리브즈가 강력한 표백제로 녹색 픽업 트럭의 트럭 베드를 세차하는 것을 서비스 경납고 근처에서 보았습니다. 멘데스는 표백제 냄새가 매우 강했고 먼 거리에서도 느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에게 이상해 보였습니다. 이전에 리브즈가 자신의 차량을 그렇게 철저히 세차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증언은 용의자를 그날의 사건과 직접 연결하는 첫 번째 실질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임스 크레인 형사는 즉시 작업자가 리브즈를 본 경납고 근처 구역의 상세한 검사를 명령했습니다. 현장에서 배수구가 발견되었고 범죄 전문가들은 즉시 두 가지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배수구 가장자리에 걸린 몇 개의 방수포 섬유, 두 번째로 실험실에서 빠르게 O형 혈액으로 확인된 혈흔. 이 발견은 경찰의 의심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곧 엘리베이터 부지의 증거가 클레이튼 리브즈의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창고 근처의 감시 카메라 기록 검토로 또 다른 중요한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녹화 영상에는 4월 25일 저녁 리브즈가 큰 사불 픽업 트럭 트렁크에 싣고 그 후 차량이 창고 구역을 떠나는 것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클레이튼 리브즈는 즉시 신문에 소환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왜 그가 바로 그 저녁에 강력한 표백제로 픽업 트럭을 세차했는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리브즈는 단지 차량을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구매자를 빨리 찾기 위해 차량을 최대한 깔끔한 상태로 만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리브즈는 설득력 있었고 긴장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인 과정에서 경찰은 지역 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차량 판매 광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역 자동차 딜러들도 클레이튼 리브즈가 픽업 트럭 판매를 제안하며 그들에게 접근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그의 설명을 더욱 믿기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 자체로는 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클레이튼 리브즈의 변호사는 즉시 의뢰인의 변호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발견된 혈액이 자연스럽게 배수구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이 많은 지역 농부들처럼 정기적으로 고기, 특히 소의 운반에 관여했으며 동물의 피가 트럭 베드에 묻었다가 나중에 표백제로 씻겨 내려갔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이상하게 보였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히 타당했습니다. 수사팀은 추가 확인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리브즈가 최근에 그들과 일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역 육류 가공 공장과 농장에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후 그러한 운송에 관한 문서나 계약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변호 측의 주장은 일반 대중에게 계속 설득력 있게 들렸고 수사 행동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추가 증거를 찾는 동안 범죄 전문가들은 발견된 혈액의 DNA 신속 분석을 가속화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같은 날 저녁에 도착했고 전체 수사팀에게 진정한 놀라움이 되었습니다. 실험실은 발견된 혈액의 STR 로커스와 에밀리 해리스의 샘플 간의 부분적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부분적 일치는 혈액이 실제로 에밀리의 것일 수 있지만 분석이 이 사실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주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관들이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명백히 에밀리가 4월 25일 저녁 클레이튼 리브즈의 차량 안에서 엘리베이터 부지에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사 전체 기간 동안 얻은 가장 심각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함이 경찰이 즉시 용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관점에서 그러한 분석은 단지 정황 증거로만 간주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공식 기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크레인 형사와 그의 팀은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리브즈와 에밀리의 실종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을 가리키는 명확한 지표를 얻었습니다. 변호사의 저항과 직접적인 증거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진짜 용의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DNA 분석 결과의 불확실성은 상황을 긴장된 상태로 유지하고 긴장을 풀 수 없게 했습니다. 조사관들 앞에는 어려운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의 빛을 비출 수 있고 마침내 앨리스 카운티의 가장 센세이션하고 고통스러운 사건 중 하나를 마무리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클레이튼 리브즈의 신원에 관한 의심은 점차 확고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부분적인 DNA 일치, 용의자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동료들의 증언은 리브즈의 차량을 더 깊이 검사할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임스 크레인 형사와 그의 팀에게는 모든 정황 증거가 최종적으로 한 점으로 모이도록 다른 더 실질적인 것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클레이튼 리브즈의 녹색 포드 F1C 픽업 트럭을 더 철저하게 재검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범죄 전문가들이 구석에 깔끔하게 접혀진 무거운 검은 방수포를 트럭 베드에서 회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앨리스 전역의 농부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작업용 커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수포를 펼쳤을 때 조사관들은 즉시 축축한 점토와 흙 냄새를 느꼈습니다. 가장자리를 따라 오래되고 낡은 칼집들이 보였는데 마치 누군가가 흔적이나 증거를 숨기거나 제거하기 위해 천 조각을 잘라내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크레인은 이 증거가 결정적일 수 있다고 느끼며 방수포의 샘플을 즉시 실험실 검사에 보내도록 명령했습니다. 실험실 결과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수포 표면에서 발견된 초원풀의 포자와 석영몰의 입자가 경찰이 이전에 에밀리 해리스의 발자국을 발견한 구덩이의 토양 샘플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치는 절대적이었고 바로 이 천 조각이 그녀의 임시 체류 장소에서 직접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세부 사항이 훨씬 더 중요하고 동시에 더 무서워졌습니다. 방수포 안감의 내부에서 범죄 전문가들은 작은 손바닥의 희미하고 약한 지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문의 크기와 특성은 에밀리가 남겼을 것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용의자를 소녀의 실종과 직접 연결하는 심각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경찰은 에밀리가 바로 클레이튼 리브즈의 차량에 있었을 수 있다는 직접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리브즈를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또 다른 신문에 소환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는 여전히 부러울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준비를 해와서 경찰에게 엘리베이터의 근무 시간 일지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에밀리가 실종된 날
그의 근무 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리브즈는 18시 45분까지 엘리베이터 부지에 있었는데 이는 시간상 그가 범죄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은 출퇴근 시간이 단지 직원의 전자 배지로만 기록되었다는 것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용의자의 말을 확인할 수 있었을 엘리베이터 입구의 감시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리브즈가 직장에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는 그의 개인 배지였으며 그의 존재의 시각적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리브즈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톰 허드슨이라는 엘리베이터 직원은 신문 중 약 17시경에 클레이튼 리브즈를 현장에서 확실히 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리브즈가 그 순간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을 때 허드슨은 정확한 대답을 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는 작업 구역에서 리브즈의 형태를 봤을 뿐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증언은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완전히 확인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수사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거짓 단서가 다시 한번 수사의 임무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료가 기억에 혼란을 느끼거나 실수를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사들은 추가 정보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시간 후 크레인 형사는 톰 허드슨과 다시 만나 증언을 확인했습니다. 대화 중에 허드슨은 우연히 에밀리가 실종된 날 보고용으로 엘리베이터 현장의 사진을 몇 장 찍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휴대폰 메모리를 확인한 허드슨은 그날 15시 40분에 찍은 한 사진을 조사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에는 창고 근처 플랫폼에 주차된 클레이튼 리브즈의 픽업 트럭 베드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에서 트럭 베드가 완전히 비어 있었고 방수포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픽업 트럭 베드에서 발견된 검은 방수포가 15시 40분 이후, 즉 에밀리가 실종된 시간대에 더 가깝게 거기에 놓여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사팀은 방수포가 리브즈가 이전에 주장한 아침이 아니라 그가 엘리베이터 부지에 있은 후에 차량에 놓여졌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경찰에게 이것은 클레이튼 리브즈가 무언가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또 다른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모든 증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은 사건에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리브즈에 대한 증거가 강력했지만 이론적으로는 다른 누군가가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나중에 방수포를 놓았을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임스 크레인 형사와 그의 팀은 최종 결말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었지만 의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증거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의심들이 헛된 것이었는지 확인하고 앨리스 카운티에서 4월 25일에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을 최종적으로 밝히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아야 했습니다. 수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가 점차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고 유일하게 빠진 고리는 최종 법의학 DNA 분석이었습니다. 제임스 크레인 형사와 그의 팀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바로 지금 수사가 에밀리 해리스 실종 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5월 6일 새벽 범죄 실험실에 봉인된 봉투가 크레인 형사의 사무실로 배달되었습니다. 문서는 짧았지만 그 내용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클레이튼 리브즈의 픽업 트럭 트렁크에서 압수한 쌉날에서 에밀리 해리스의 완전한 DNA 프로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용의자의 방어에 허점을 남기지 않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전자배지 터미널을 통한 직원들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엘리베이터의 디지털 로그 파일이 조사되었습니다. 클레이튼 리브즈의 배지가 16시 20분에 3번 연속으로 판독기에 대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인위적인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시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위 유령 알리바이는 용의자가 에밀리가 사라진 바로 그 순간에 직장에 없었던 것을 숨기려 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조사관들은 그날의 사건을 분 단위로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4월 25일 에밀리가 버스에서 내린 직후 클레이튼 리브즈는 녹색 포드 FBI 와숍으로 다가와 그녀가 지름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에밀리는 리브즈를 이웃의 지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고 채 탑승했습니다. 불과 1분 후 남자의 의도가 달랐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에밀리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물으려 했지만 리브즈는 날카롭고 거칠게 그녀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가 저항하기 시작하자 그는 갑자기 그녀의 목을 잡고 침묵하게 하려 했습니다. 겁에 질려 벗어나려고 하던 에밀리는 공기 부족으로 빠르게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이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생각한 리브즈는 당황하여 차량을 버려진 들판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17시 10분 그는 빈터에 멈춰 삽을 꺼내고 범죄 흔적을 빨리 숨기기 위해 얕은 구덩이를 급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비 이후에 느슨한 토양과 습기가 그의 작업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리브즈는 에밀리의 몸을 구덩이에 넣고 흙으로 덮었으며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토양 상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느슨하고 습한 흙이 에밀리가 의식을 되찾아 스스로 상층을 뚫고 빠져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겨우 일어난 일을 인식하며 그녀는 본능적으로 도로 쪽으로 기어갔고 거의 2시간 후 헌터 부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5월 9일 앨리스 카운티 경찰은 클레이튼 리브즈 체포영장을 받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이른 아침에 용의자의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차를 보고 체포의 불가피함을 이해한 리브즈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픽업 트럭으로 달려가 좌석 뒤에 있는 산탄총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을 예상했던 경찰관이 먼저 행동했습니다. 정의 충격기의 발사가 용의자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재판은 몇 달 후에 시작되었고 빠르게 앨리스 카운티 전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심리에서 리브즈의 변호인은 일어난 일이 미리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공황 반응의 결과였다고 끈질기게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들은 그가 소녀가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단지 겁이 났을 뿐 누구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과 배심원들에게 이러한 주장은 수사팀이 수집한 모든 증거와 증인들의 관점에서 불충분해 보였습니다. 최종 판결은 2015년 6월 12일에 내려졌습니다. 앨리스 카운티 법원은 클레이튼 리브즈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45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에밀리 해리스는 부모와 함께 심리에 참석했습니다. 심리가 끝난 후 그녀는 천천히 법원 건물을 나갔습니다.